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박지우 작가님 모시고 스웨덴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박 작가님 최근에 쓰신 책 제목이 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행복한 나라들이 스웨덴이죠. 그렇죠. 네. 스웨덴에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네. 불행하다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도 사실은 스웨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이 공부가 나 책으로 보고 뭐 남들 이야기를 통해서 했는데 직접 이렇게 거기서 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만으로 딱 3년 지냈어요. 네. 직접 살아보시고 그 경험담을 말씀하신 거여서 네. 굉장히 살아있는 이야기였는데 그 살아있는 이야기가 스웨덴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물론 뭐 그 사람들은 행복할 수도 있고 네. 사실 행복지수 이제 조사하면은 꽤 높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스웨덴 모델을 우리가 도입을 했을 때 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한국 사람이 스웨덴 사람 같이 살면 그게 행복하겠는가라고 네. 하는 관점이었던 것이죠. 네, 철저히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스웨덴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물론 뭐 스웨덴 모델은 스웨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그런 모델을 구축을 한 건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북유럽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북유럽 모델을 우리가 벤치마킹 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를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예, 아주 책이 정말 잘 쓰여진 책이고 읽기 좋게 그렇게 현실을 정말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우리가 뭐 상당히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스웨덴은 정말 닮아야 하는 나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일종의 지상 낙원처럼 복지 천국인 것처럼 배웠고 그러면서도 선진국이잖아. 소득도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닮아야지 라고 배웠는데 이제 실제 살아보시니까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스웨덴에 3년 살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네, 저는 제가 글로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스웨덴 지사로 리로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해서 가게 됐죠. 저도 사실 스웨덴에 대해서 환상이 되게 많았고 워낙 언론이나 뭐 출판 이런 데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가기 전에는 이제 복지 모델에 대해서 조금 찬성을 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델을 밟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3년 살아보고 나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됐거든요. 그럼 그 3년 동안에 임대주택에 들어가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회사에 사택이 있었습니까? 사택은 아닌데 그냥 이제 민간 주택에 나온 거를 그냥 월세를 주고 살았죠. 그러니까 회사가 월세를 내주고 회사가 집을 얻어주고 그런 행복하셨겠네요. 네, 사실 저는 뭐 스웨덴 사람들처럼 뭐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도 않았고 사실 스웨덴 사람들이 그 주택 공급 문제 때문에 되게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월세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던데요. 월세도 비싸고 집도 없어가지고 스톡홀름 외곽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통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스웨덴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은 사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군요. 그러면 댁에서 음식을 해서 드셨어요? 직접 요리를 하셔서? 아니면 외식을 하셨어요? 원래 스웨덴 사람들은 외식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요. 외식을 잘 안 하는군요. 왜냐면은 이제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주거비도 비싸고 하니까. 하긴 뭐 웬만큼 가난한 사람도 소득세를 한 30%는 낸다고 그렇게 돼 있죠. 기본이 30%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낸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통 중산층은? 근데 부가세가 또 25%거든요. 그렇죠, 사실 숨겨진 세금까지 하면 평범한 사람이 한 68% 정도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유류세 뭐 이런 거 다 1,000만 원 벌면 그 중에 300만 원만 자기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해서 그 나라를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박 작가님 책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스웨덴을 배우기 위해서 스웨덴 생활을 하셨나 하는 그런 느낌까지 있거든요. 평소에 이런 복지 제도라든가 경제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네네. 관심이 있어서 사실 스웨덴 근무 기회가 있었을 때 제가 지원을 해서 간 거였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모델이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배우고 좀 경험을 해서 한국에 와서 이런 모델을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뭐 스웨덴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고 그런 싶었다.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가서 보니까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런 모델에 좀 단점이 많고 한국이 도입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제 가서 제 생각이 좀 틀린 거를 알게 되고, 근데 이런 제가 생각하는 게 좀 편향적이고 좀 편협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생각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현지인들한테. 뭐 저 스스로도 뭐 OECD라든지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도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은 방향인지 계속 더블 체크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 회사원 직장인이 이런 사회를 분석하고 경제를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재미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환상을 깨는 그 과정이 저는 스스로 재미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사회가 이상향이라는 것도 편견일 수 있거든요. 그런 편견을 좋은 편견이긴 하지만 그런 편견을 깨는 과정도 재미있었고. 자, 그러면 그 편견을 깨는 거, 뭐, 제일 우리가 스웨덴에 대한 편견, 이건 정말 큰 거다. 이거는 깨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일 큰 편견이 있다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스웨덴 사람들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조세로 내서 세금을 납부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다. 약간 로빈훗 같은 그런 부자들이 부자 증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데 실제로 스웨덴 모델에서 부자들은 세금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지는 않고요. 뭐 상위 10% 소득자들 기준으로 하면 한 27% 정도 세금을 분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득세가요? 네, 한국은 상위 10%가 한 70%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70%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소득세? 그럴 수도 뭐 종부세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더 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비율로 봐도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고소득자가 그렇게 크게 기여를 많이 하고 있지는 그러면 세금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별로 세율의 차이가 없다 그런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공제를 받더라도 20% 이상은 최소 내고 그 세금의 최저 세율이 32% 정도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최저가? 그래서 웬만한 풀타임 직업을 가지면 최저 한 32%는 낸다고 봐야 돼요. 소득세로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가난한 사람도 일단 직업이 있기만 하면 30% 이상은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100만 원을 벌면 36만 원, 거의 40만 원 돈을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는 돈이 사실 그러면 별로 없게 되니까 팍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가 이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좀 역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크게 부담이 되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25%가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좀 세금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는 형태이고, 또 최고 세율도 52%인데요. 이 기준이 6,800만 원에서 끊겨요. 그래서 6,800만 원 이하면은 32%고 6,800만 원을 넘으면 이제 52%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웬만하면 52%란 얘기네요. 국민소득이 5만 2천 달러인가? 뭐 그 정도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면 최고 세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보다 약간만 더 많이 벌어도 최고 세율에 진입을 하는데, 뭐 10억, 20억을 벌든, 아니면 뭐 6,800 정도를 벌든 이제 똑같은 세율 구간에 진입을 하니까, 사실 뭐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제 대부분 뭐 한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내거든요. 예. 근데 스웨덴처럼 이렇게 평범한 중산층의 근로자한테 이렇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북유럽 국가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여당 이 집권당을 했던 데가 3인당이잖아요. 네네. 사회민주당. 네네. 그리고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인데 네. 어떻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죠? 사회주의자면 대부분은 다 로빈 후 정신을 네, 갖고 네. 있는 거고 그래서 네. 부자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는 그런 이념을 갖고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스웨덴은 뭐 사회민주당이든 아니면 우파 쪽 정당이든 크게 정책의 차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네.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뭐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되게 친시장 정책으로 많이 한번 바뀌고 복지 혜택을 줄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 그런 이전하고 것도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회민주당 정책 그 정권 하에서 실시가 되었던 거고 그러니까 뭐 꼭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한다고 해서 뭐 복지 혜택을 강화를 하고 뭐 시장 경제 정책을 도입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념하고 상관없이 그냥 스웨덴 모델을 지키는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스웨덴 모델을 지키려면 아무래도 핀셋으로 부자 증세를 하는 것보다는 넓은 세원으로 뭐 보통 중산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똑같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게 세금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한테 고율의 세금을 걷어봐야 몇 번 못 걷는다.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거의 보편적으로 세금을 네네. 걷고 맞아요. 복지도 보편적으로 한다. 네네. 우리도 한때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네. 부자 증세 보편 복지냐, 네. 아니면 보편 증세 보편 복지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네. 스웨덴은 보편 증세 보편 복지를 한 거군요. 네, 근데 부자 증세가 사실 정치인들이 다루기에는 되게 포퓰리즘적이고 좀 좋은, 그러니까 듣기 좋죠. 네, 그런 건데 사실 역사적으로 부자 증세가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나요? 어느 나라, 프랑스든 뭐 스웨덴이든 사실 부자 증세를 하려고 해서 맞아요.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세원을 거둔 적이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일반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 입장에서 기분은 좋은데 네, 맞아요. 듣긴 좋죠. 결과는 별로인 네. 거죠. 네. 그 부자 증세라는. 네, 이렇게 핀셋 증세라는 게 워낙 이렇게 소수한테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 자체가 많지도 않고 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뭐 60년,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그 상속세도 한 60-70%씩 매기고 이렇게 부자 증세를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그랬던 건 아니고 예전에 꽤 많은 세금을 부자들한테 매기면서 부자 증세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자본 유출이 너무 심하고 또 밖으로 다 나갔군요. 네, 특히 이케아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리고 그리고 맞아요. 뭐 발렌베리 그룹 같은 경우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발렌베리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룹의 돈을 다 발렌베리 재단에 넣어놓는. 왜냐하면 재단에는 뭐 상속세나 이런 세금을 안 매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편법을 썼던 거죠. 네, 스웨덴의 복지제도라고 하는 게 그러면 각자가 세금 내서 각자가 돌려받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 뭐 낸 만큼 돌려받기는 조금 힘든 게 이제 행정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도 30%나 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많아요? 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스웨덴에 대한 생각은 이 북유럽 공무원들은 너무나 정직해서 뭐 돈 잘 안 쓰고 국민들이 세금 낸 만큼 그대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네요. 정직하지는 하겠지만 일단 그 큰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많이 일단은 줘야 될 거고 또 공무원도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 고용이 대부분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르기도 힘들고 하니까 30%나 되는 거기 공무원들이 돈을 많이 쓰는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급여도 높아요. 급여는 사기업보다는 좀 낮기는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세금 내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복지 시스템의 기본적인 전제는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예.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서비스를 주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부자도 내가 누리는 똑같은 서비스를 누리는 거니까 네. 평등하잖아요. 같은 그 행정 서비스를 네, 그렇죠. 누리는 거니까. 근데 또 제가 실제로 가서 겪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 퀄리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국가에서 똑같이 주는 예.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의료라고 그렇죠. 생각을 의료 하면.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은 뭐 대학병원도 쉽게 가고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병에 걸렸다 이러면 수술을 할 때 저희는 의사를 고르잖아요. 유명한 의사 명의를 네. 찾아서 그렇죠. 내가 선택을 특진. 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뭐 아산병원 갔다가 또 서울대병원 갔다가 네. 여러 군데를 가면서 검진을 여러 번 받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대신에 무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에 가깝고요. 무상의료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럼 고를 수 없어요? 스웨덴에서는? 의사를 고를 수도 없고 아, 고를 수 없어요? 네, 일단 병원 가는 것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요. 첫 그럼 병원을 번째로는 가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국가 어디에다가 네네 전화를 그 하는 거예요? 병원 예약하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를 하면 이제 상담원이 간호사거든요. 네. 간호사가 받아서 증세를 물어보고 증세를 얘기하면 별로 심할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간호사 그냥 집에서 쉬라고 얘기하고 간호사가 진단을 하네요? 네, 그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와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예약을 잡아주는데 당일날 잡아준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한 3일 정도 뒤에 한 일주일 뒤? 그럼 이 정도에 어느 병원에다가 잡아줘요? 보통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그 보건소예요. 주소지와 가까운데 네, 보건소. 거기 보건소요? 네네. 보건소에는 의사가 있어요? 네, 있는데 전문의는 아니고 일반이에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병원은 또 달라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보건소만 갈 수 있고 보건소를 가서 일반의를 만나고 이제 그 사람은 약간 가정의학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과의 진료를 다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내가 좀 심각한 상태일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2차 병원에 있는 전문의로 그 만날 수 있게 소견서를 써줘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제가 임의로 전문의를 만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답답하겠네요. 그렇죠. 한국의 고를 수가 없지? 그게 허락이 배급을 하는 거네 일종의. 네네. 그게 허락이 되면 건보료 재정을 유지를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전문의를 못 만났어요. 계속 일반인밖에 못 만났기 때문에 사실 그분은 이제 모든 진료를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뭐 얕고 넓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실력을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제 병원 가서 겪은 거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모르면은 이제 옆방에 있는 의사를 불러와서 같이 상담하자고. 그런 경우를 꽤 여러 번 겪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자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이 저 한 솔직하긴 번. 하네. 네. 저희 피부 질환이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랑 간호사가 다 와서 한 대여섯 명이서 이렇게 보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그냥 뭐 약 같은 거 좀 처방을 해주고 나왔는데 그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상담하는 중에 갑자기 의사가 책 꺼내서 이렇게 막 뒤지고 이렇게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일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병원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중앙집중식 그 상담소의 통화를 일단 해서 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건 충격적이네요. 근데 무상의료 국가가 대부분 이제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지 않고서는 재정 적자를, 건보료 적자를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예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 한 명당 만날 수 있는 환자 수도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몇십 초 이렇게 보고 그냥 금방 끝나.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알아서 그냥 알아서 저가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상의료 국가에서는 한 명당 만날 수 있는 환자 수를 제한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건보료 적자 때문에 정부에서 제한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10분, 20분씩 이렇게 오래 봐줘요.
그렇군요. 그게 뭐 좋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웨이팅을 하고 뭐 일주일씩 기다려서 의사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빨리빨리 만나게 해주면 그만큼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컨트롤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퀄리티가 안 좋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민간보험을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 정도는 사보험 들어가지고 사보험 들면은 이제 바로 대학병원 같은 이제 스웨덴에도 영리병원이 있거든요. 영리병원 바로 갈 영리병원이 수 따로 있고. 있어요? 네. 그거는 허용을 하네요? 네네. 우리나라 그런 거 허용하면 우리나라- 난리 날 텐데. 영리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바로 갈 수 있고 거기 가면 전문의 만날 수 있고 거기 영리- 수가도 뭐 자기 마음대로 받고 그러겠네요? 그건 이제 보험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보험사랑 하는 거니까. 계약해서. 그리고 그런 데 가면은 기계도 되게 최신식이고 좋은 걸로 돼 있어서 네. 되게 훨씬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그럼 공짜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기다리고 그거 답답하면 네 돈 내고 가라 뭐 이런 시스템이군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보편적 복지가 이제 네. 평등한 혜택을 누리고 네. 만들어진 건데 부자들은 돈 주고 사보험 들어가지고 좋은 병원에서 네. 전문의 바로 만나고 웨이팅 거의 없이 바로 만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남하고 비교를 하지 않고 그냥 뭐 비교를 잘 안 네, 하는 신분 상승이라든지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욕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크게 비판을 하진 않아요. 근데 물론 네. 사보험을 들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직원들한테 복지로 이제 그런 회사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아, 회사에서 네네. 따로 보험을 드는군요. 네, 좋은 회사 가면 이제 그렇게 해주는데 네. 그런 회사 가고 싶다 뭐 요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뭐 네. 크게 뭐 그 병원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 워낙에 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그 책을 보면요. 네. 저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게 스웨덴이 귀족 계급 같은 것이 있다고요. 네, 네. 도저히 보통 사람들은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 계급이 네.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사실이에요? 네, 아직도 귀족이 있고 네. 인구의 한 0.2% 정도가 귀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귀족이에요? 네네. 귀족들은 성이 달라가지고 그 이름만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뭐 액센트나 이런 억양 같은 것도 다르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귀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동네에 살면서 뭐 학교도 보통 이제 스웨덴 학교가 무료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 안 가고 그 귀족들이 많이 가는 기숙학교나 뭐 국제학교 이런 데 다니고. 그런 데는 자기가 학비 내고 다니는 건가요? 네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무상교육이지만 이제 아까 의료 서비스 때도 말씀드렸듯이 네. 돈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똑같은 거보다는 퀄리티 있는 거를 원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스웨덴 교육이 조금 뭐 이제 민간이 들어오면서 퀄리티가 좀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네. 여전히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정부 규제를 받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학교에서 학생 선발도 자기들이 할 수 없고 뭐 이런 네. 제재가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기숙학교 같은 이제 그런 게 없고 뭐 커리큘럼 이런 것도 되게 학교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서 되게 시스템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몇 천만 원씩 내면서 이제 그런 기숙학교라는 데는 미국의 뭐 아이비리그 스쿨 많이 보내는 뭐 그런 학교들이 모양이군요. 네네. 네. 그런 커리큘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명문 고등학교가 따로 있군요. 네. 왕족들이나 뭐 귀족들 이런 데는 이제 그런 학교 다니고. 자산이 많은 부자들도 그렇게 많이 있다면서요? 네,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으로 비교를 하면 스웨덴이 인구가 1,000만 명인데 31명 정도가 10억 달러를 넘는다고 하거든요. 10억 달러면 1조? 네, 근데 한국이 5천만인데 한국은 28명. 그러니까 사실 한국보다 스웨덴이 부자들이 많군요. 부자들이 훨씬 많은 거, 5배 이상 스웨덴이 많은 거죠. 그 재벌급의 부자들이. 그렇군요. 네. 근데 평등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되죠? 이게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별로 없어요? 네,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상속세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높여서 뭔가 이제 부자 증세를 하려는 시도를 70년대, 80년대 하려고는 했지만 이때 부작용이 너무 심했고 또 기업 투자도 위축됐고 또 기업들이 해외로 부자들이 나가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네, 부자들도 자본을 유출시켜버리고 아니면 이민 간 사람도 그 당시에 꽤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웨덴 정부가 그냥 고심 끝에 별로 효율성이 없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산에 대한 그 세금을 거의 지금은 이제 자산에 대한 이득을 봤을 때 30% 세금은 있고 상속세, 증여세는 완전히 폐지시켰거든요. 그럼 양도세 같은 거는 있고 부동산 양도세는 있는데 많지 않아요. 네. 20몇 프로 뭐 이 정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상속세는 없어졌고 네. 그러니까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냥 불평등한 게 낫다. 네. 그리고 상속세는 이제 그 당시에 그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 조금 필요했던 면이 있고 그러니까 네. 한국도 그런데 사실 스웨덴도 가족 기업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대대로 가문을 이어가지고 뭐 발렌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째 후계자가 지금 기업을 하고 있고. 네. 보통 사람들은 아주 평등한데 네. 그들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네. 특수한 어떤 사람들이 계층이 있는 거고 네.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한 300년 이상 전쟁의 그 침략을 받지를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1, 2차 세계대전 때도 중립국이어가지고 그 전쟁에 가담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귀족 그 신분 같은 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고 네. 뭐 전쟁이든 뭔가 이 신분이 바뀔 만한 일이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게 고착화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크게 뭐 내 주변에 갑자기 뭐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한국과는 좀 다른 케이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냥 현실에 좀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소득은 어쨌든 높잖아요, 이 나라가. 네네. 5만 달러면 우리보다 네. 한 70% 더 높은데. 근데 그렇게 뭐 맨날 휴가 다니고 적당히 살고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그러면 뭐 일은 제대로 하나요? 그 복지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복지 때문에 잘 산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에서. 네. 근데 그 스웨덴이 복지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된 일단 역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스웨덴이 19세기 때만 해도 진짜 가난한 나라였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베스트셀러 소설책이 뭐였냐면 아기가 되게 어린 어린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굶고 살다가 갑자기 음식을 발견을 해서 막 그걸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서 뭐 죽게 됐다는 그런 소설이 그 당시에 최고 베스트셀러였을 정도로. 몇 년대라고요? 19세기 초 뭐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 한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하거든요.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너무 가난하고 또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도 잘 안 되고. 노벨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다이너마이트도 발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네. 스웨덴도 조금 유럽에 비해서 늦게 시작되긴 했지만 그래도 19세기 중후반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스웨덴이 상당히 작은 규모의 경제를 정부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그렇군요. 더 친시장적인 경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한제국 네. 뭐 고종 황제 그 무렵에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이 시작된 거군요. 그때 뭐 조선 세국 정책 펴고 막 이럴 때 스웨덴은 자유무역 펼쳤고 그리고 그때는 상당히 시장 경제를 많이 추구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엄청났다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경제 성장하는 국가였다고 그때 돈을 해요. 번 거군요, 그러면. 네, 그때 또 기업들이 그때 탄생을 했어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우리 아는 그냥 스웨덴의 일반적인 제조 대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 다 이때 탄생을 했고 엄청나게 그때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서 이제 1, 2차 세계대전 때가 되면 스웨덴이 철강석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나치 독일에 이제 무기 만들기 위한 철강석을 수출을 많이 해서 전쟁 때 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전후에도 그 유럽 국가들이 막 다 이제 인프라 망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건 수요가 많았었는데 그때 또 철강석하고 목재 팔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고 그래서 세계대전이 스웨덴 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됐다고 하는 그런 시각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 1870년대 이때 산업혁명 시작하고 그 후로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뭐 자원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역사적으로 운도 되게 좋았고 전쟁도 피해가고 그리고 철저하게 시장 경제를 펼치면서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그 기업들이 수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외화벌이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삼성, LG,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들이 외화 벌어오듯이 스웨덴도 그랬군요. 그래서 1970년이 되면 스웨덴이 1인당 GDP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3위, 4위 이 정도 했을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미국 비슷했다는 얘기네요? 거의 미국 수준이었어요. 스위스, 뭐 미국, 스웨덴 이 정도가 뭐 거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꼽혔고. 그거를 나눠 쓴 거군요. 그렇죠. 그때 복지가. 그 1970년 전후해서 이제 복지 시스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웨덴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가 한 50년대 정도부터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때는 그냥 뭐 다른 나라에도 있는 정도의 복지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엄청나게 그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건 이제 60년대 후반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그런 나라. 그 전에 한 100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군요. 당연히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자본 축적이 그동안 많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복지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써서 복지를 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스웨덴이 50년대 이전에 일본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경제 성장을 하던 시기에 스웨덴은 복지 혜택이라고는 거의 없었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철저하게 시장 경제를 지향을 하면서 작은 경제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군요.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일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도대체 스웨덴이 어떻게 70년대 이후에 어떻게 됐던가 그리고 어떻게 5만 달러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거는 2부에서 이어가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